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미국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먼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DKW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 DKW 모델을 분해를 하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의 적정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는 이 내용이 제 책의 332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였으나 제 책을 안 보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요약을 해서 한 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금리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실질 단기금리라고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요약하자면 그냥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얼마나 높을 것 같아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물가 수준이 3%라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물가보다 1.47%가 금리가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얼마나 높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2%라면 어떨까요? 물가가 2%라면 지금 실질 단기금리가 1.47%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는 한 3.47%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실질 단기금리가 1.47%니까 최종적으로는 4.47% 정도가 기준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기대 단기금리, 이거는 뭐냐면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얼마나 높을 것 같니? 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 물가랑 이 실질 단기금리랑 합쳐버리면 이게 원래는 10년물 국채금리였던 거예요. 물가는 얼마니? 그리고 물가보다 얼마 정도가 금리가 더 높을 것 같니? 이거 두 개만 하시면 사실상 미래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만들어지는데,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해진 게 뭐냐? 이 두 가지 요인 말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요인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이 돈을 10년 뒤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년 뒤에 미국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미국을 바라보니까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10년 뒤에 미국이 파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자를 더 내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더 달라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냐면요, 물가 전망이 불확실한 거예요. 아, 미래에는 그래도 물가가 한 2.7%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마도 물가가 지금보다 조금 너무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아. 지금보다 물가가 좀 불확실해질 것 같다. 또는 확실하게 물가는 한 이 정도로 될 것 같아. 뭐 이런 예상들이 있으면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도 움직인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오늘날에는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요소들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아주 이 10년물 국채금리에다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장기 채권을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프리미엄을 봐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TLT나 TMF 같은 걸 한다면요, 얘는요 20년 뒤에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거죠. 10년 뒤에 불확실성이 더 클까요? 20년 뒤에 불확실성이 더 클까요? 20년 뒤에 불확실성이 훨씬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0.26%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고 10년물 국채를 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0년물이 되면 어떨까요? 20년물이 되면요, 이 기간 프리미엄이 적어도 2배는 늘어나겠죠. 왜냐? 10년 동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0.26% 이자를 줬는데 20년이라면 이거보다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0년물 채권을 산다? 그러면 이 기간 프리미엄이 최소한 여기서 곱하기 2배가 되어가지고 한 0.52%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더 받아가지고 20년물 금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간 프리미엄이 장기 채금리에 가면 갈수록 이 프리미엄을 압도적으로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부터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4부 4장 내용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장기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요, 그 3부 2장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를 바라보면 이 장기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채권을 투자를 한다라고 친다면 최소한의 기초적인 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도 돼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채권 매수하시면 되고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채권을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권 가격이 아니라 금리.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채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채권을 매도. 근데 만약에 장기금리가 내려갈 것 같대요. 그러면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요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장기 채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싶고 전망을 이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거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4부 4장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332페이지에 바라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준 웹사이트에서 이코노믹 리서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코노믹 리서치 데이터실이 있어요. 여기에서 DKW 모델이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엑셀 파일이 이렇게 쫙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보이시는 그 10년물 국채금리들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10년물 국채금리에 있는 이 요소들 10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보일 거니까 정확히 요렇게 적혀 있는 이 데이터들만 여러분들이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를 더하게 되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요 10년물 국채금리 있죠. 요거를 조금 더 멋지게 가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 데이터를 이 국채금리가 얼마나 변동을 할 수 있을까, 요런 걸 알고 싶으면 표준 편차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 있는 이 국채금리의 평균 가격들은 얼마일까? 그러면 평균 함수를 써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할 수가 있느냐, 가장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적정 10년물 국채금리의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한 4.275%가 적정 10년물의 가격이었고요. 변동성으로는 한 0.27% 정도가 변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요, 최근 1년 동안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4.0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이면 이게 평균이라는 거고, 이 범위를 벗어났다. 예를 들어서 3.8%가 지켰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금리가 많이 내려왔다 이거고, 만약에 채권금리가 4.7%를 지켰다. 그럼 이거는 너무 금리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3.8%가 지켰다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금리가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채권 매도를 외쳐야겠죠. 왜냐? 금리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금리가 많이 내려오면 이미 가격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를 해야 되고요. 금리가 만약에 4.7%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온 거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정도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채권 사자. 그래서 이렇게 4.7%였던 금리가 한 4.0%까지 떨어지면요, 여기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서 판단을 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대략적으로 70% 범위에서는 4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95% 확률 안에서는 3.7에서 4.8 사이에서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9.7% 확률에서는 3.4에서 5.0% 사이에서 움직이겠구나.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사실상 이 70%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4.0 밑으로 내려오면 채권 팔자. 4.5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매수하자.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왕초보들이 할 수 있는 채권 매매 방법이고, 요런 전략들을 사실상 증권사에서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면 요런 표준 편차 데이터로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요. 왜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특성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다면 이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다운로드를 했던 거는 가장 최근 데이터가 8월 29일 날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8월 29일 날 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실질금리는 1.15%,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대, 이 기간 프리미엄은 0.43,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0.03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금리가 움직이는 변동성들을 바라보니까요, 이 기간 프리미엄 있죠. 요 친구가 많이 움직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친구가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였는 게 이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고용이 그래도 괜찮다였어요. 고용이 그래 나쁘지 않은데 정도였다면, 이번에 9월달 지표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 실질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월달 이후에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떴죠. 그러면서 지금 뭘 했죠? 금리 인하를 했던 거예요. 야,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다 보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향후에는 이 실질금리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한 1.0%까지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진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2.6%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요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 과거에 있었던 8월 29일 날의 사건보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실질금리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점은 요거 두 개들은 변동을 해봤자 변동성이
거의 낮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사실상 이 친구들은 뭐 변동을 많이 해봤자 10% 정도밖에 변동을 안 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체크할 건 이 기간 프리미엄 있죠. 이 친구가 변동성을 많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이 기간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바라보니까 8월 29일 날만 하더라도 0.4%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간 프리미엄이 과거에는 이렇게 변동성을 아주 크게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 기간 프리미엄이 0.4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이 0.4 이하로 안 내려오고요.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많이 발생시킬 것 같다 그러면 채권 프리미엄은 0.8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바라보기에 이 미국 채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 0.4에서 0.8%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꽤 높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 0.4에서 0.8%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요 개념을 알면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인다? 0.4에서 0.8% 사이로 움직인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상태를 바라보면 야, 과거보다는 성장이 둔화가 됐잖아. 그러면 과거보다 성장이 둔화가 되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성장이 둔화가 된다면 얼마나 하락할까? 한 최대 하락폭이 한 10% 정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1.0%. 물가도 예상보다는 관세 충격이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물가도 하향 조정. 그러니까 2.6% 정도로 기대 인플레이션 낮출 수가 있고, 프리미엄은 말 그대로 진짜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4 사이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간략하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년물 채권금리가 4.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매도하고요. 4.4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관점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중에 경기가 매우 강해지는 거예요. 8월 달보다 훨씬 더 경제가 강해지면요. 성장이 강화되면서 1.3%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물가 충격도 가지고 온다면 한 2.8% 정도. 그리고 프리미엄은 0.4에서 0.8이라고 한다면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4.9도 찍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지난달에 대비해가지고 지난달보다 성장이 조금 더 강해진다면 어느 정도로 올라갈까? 그리고 물가 충격이 강해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 본질은 프리미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날의 대부분들은 프리미엄으로 움직이고, 특히나 20년물 있죠. 20년이나 30년물 같은 경우에는요, 요 프리미엄이 아주 높아요. 이 프리미엄이 거의 2배에서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금리 있죠. 20년물 이런 친구들은 이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금리는 요 친구들,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영향력들은 거의 안 받고 프리미엄의 영향력들만 많이 받는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의 채권 프리미엄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재정적자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가 10년 뒤에는 55조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이자가 4% 정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연간 이자 비용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연간 이자 비용이 2조 달러가 넘는다면요, 요거를 커버 쳐야 되는데, 이걸 커버 치기 위해서는 성장이 5%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내가 이 원금을 회수를 하려면 미국의 성장이 5%가 나와야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돈을 빌려준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10년 뒤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2.2조 달러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 정도의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 연간 5에서 6% 정도의 성장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의 돈을 갚을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장이 3%, 4%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돈 못 갚습니다. 여러분들 돈 못 갚아서 여러분들은 원금을 못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야, 너 5%, 6% 성장 못 나오면 너 나한테 이자를 좀 더 줘. 너가 파산할 수도 있잖아. 너가 원금 못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자를 조금 더 줘라고 하겠죠. 그게 바로 채권 프리미엄의 상승 요인이라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미국은 성장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장이 예상보다 안 된다, 미국 채권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장 둔화와 함께 채권 프리미엄 상승 요인들이 나타나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금리가 상승하는데 성장이 나빠진다. 이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치명타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채권금리가 미치는 영향력들을 파악을 할 때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게 프리미엄 요인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치명적인 악재가 되고, 이 치명적인 악재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미국의 성장이 잘 나와야 됩니다. 재정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장이 그만큼 잘 나와야 되고, 성장이 안 나오면 채권 프리미엄은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점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부채를 줄여도 돼요. 부채를 줄여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더 키우거나, 둘 중 하나인데 뭘 선택할지는 트럼프의 정책에 달려있겠죠.
트럼프의 정책은 성장이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채권을 바라보세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물가와 금리도 중요하지만요. 프리미엄 요소가 더욱더 중요하고요. 프리미엄 요소에다가 지금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GDP 성장입니다. GDP 성장이 5%, 6%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연간 5%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줘도 원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금리 떨어질 거예요. 성장이 잘 나오는데 오히려 채권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성장이 안 나오면 아주 박살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게 있다면요. 지금 트럼프가 장기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기 국채를 지금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외에서 미국의 장기 국채를 안 사요. 자, 그러면 아무도 미국 장기 국채를 안 사려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야, 내 장기 국채 사줘 라고 하면서 이자를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기 국채 금리 이 이자가요. 장기 금리가 한 4.5%였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주니까 이 금리를 10%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장기국채를 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도 안 사주면 장기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안 되죠. 그래서 고용도 나빠지죠.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요. 그럼 이 금리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공급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장기국채를 사고 싶어요. 이 장기국채를 한 100명의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 국채 공급을, 이 공급 자체를 한 50명한테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만큼 이 장기 채권 공급도 줄여버립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장기 채권의 공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공급을 줄어들이면요, 미국이 돈을 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오히려 뭘 한다? 단기 채권 위주로만 발행을 하는 거야. 단기 채권은요, 1년 뒤에 바로 갚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용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야, 내일 당장 돈을 갚겠다고? 오케이,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단기 채권 위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단기 채권을 많이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져야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져야지만 이 단기 채권의 수요대로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의 규모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조 달러까지는 돼야 돼요. 2조 달러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배는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정말로 10배로 커질 것 같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사도 되겠죠. 뭐 비트코인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코인의 규모를 10배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코인 관련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이것도 타당하죠. 이런 식의 관점에서 장기 채권이랑 코인이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책에서의 포인트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책에서 4부 4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채권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이 세워보신다면 투자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